네, 안녕하세요. 와우북 페스티벌 다정과 시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안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현장에 관객이 있는 행사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되는 행사들은 최근에 많았는데 현장에서 또 뵈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다정과 시 프로그램에는요, 제가 정말 애정하고 다정한 그 페스티벌이 있다면 아마 1등과 2등을 다투는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 분들을 제 사심을 꽉꽉 채워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옆에 두 분의 아리따운 시인 분들께서 앉아 계신데요. 그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네. 2004년도에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 시작하신 박연준 시인이 이제 저쪽에 맨 끝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연준입니다. 2004년 하니까 너무 제가 오래된 사람 같은데, 오늘 다정한 사람으로 불려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부터 다정이 이렇게 묻어나시죠. 네. 박연준 씨는 시집도 워낙 많이 내시고 또 산문집도 많이 내시고 특히 오늘도 다정에 관한 시와 산문을 나눌 때 이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에 아주 다정과 관련된 한 꼭지를 또 읽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얼마나 또 다정하면은 네,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또 박연준 시인이신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또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2009년이죠. 2019년이라고 하려다가 네. 작가세계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신 김현 시인이시고요. 네.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읽으려다가 그냥 네, 각자 인사하는 걸로 하죠. 네, 김현 시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네, 책이 굉장히 많은 작가입니다. 오늘 와우 페스티벌에 다정과 시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옆에 박연준 시인하고 또 안희연 시인하고 또 오신 관객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소리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조명 때문에 네, 이렇게 보이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별빛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여주고 계신데 이것도 좀 다정한 멘트였을까요? 아니 이 앞에 이 넓은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짠 듯이 이렇게 일렬로 양쪽 통로 자리에 쭉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귀엽다라는 네. 생각, 다정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앞서도 다정하기로는 1, 2위를 다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평소에 본인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섭외가 다정이라는 키워드로 섭외가 되었을 때 좀 의외다 생각하셨으려나요? 아니면 역시 적임자를 잘 찾아왔군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적임자. 글쎄요. 다정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새삼스럽게 오는 길에 그 네이버에 다정을 검색해 봤거든요. 다정이 정이 많다는 뜻인가 생각하면서 검색했는데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많죠. 네, 근데 왜 휴지기가 긴 거죠? 네. 정이 많은데 이상하게 정이 많다와 다정하다는 또 조금 다른 다르죠. 것 같아요. 근데 다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정하다 할 때 그 시인님 생각하시기엔 정이 많기 때문에 다정하다. 저는 근데 네. 다정하다가 정이 많다기보단 조금 헤아린다? 그런 뜻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좀 헤아려서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도 좀 많죠. 이 정이 참 무섭고. 네. 네, 정이 무서운 거라는 말씀에는 모두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김현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도
헤아리고 살피는 게 다정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좀 오는 길에 그 제가 다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전철을 탔는데 제가 이렇게 좌석에 앉아갖고 오는데 그 여성 두 분이 타셨어요. 근데 자리가 공교롭게 제 옆에 한 자리가 났고 어. 제 맞은편 자리에 한 자리가 나와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헤어지신 거예요. 그럼 보통 다정하지 않은 사람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정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라는 것을 오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아니 모션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은지 씨. 이거 농구에서는 워킹 아닌가요? 워킹? 아 계속 해라 이렇게. 아니 하는 반칙 워킹? 워킹. 아 반칙 아, 이런 죄송합니다. 뜻이군요. 이건 딴소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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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는 길에 사실은 다정이라는 말 뜻을 찾아봤어요. 이게 시인들의 고질병일까요? 이렇게 단어를 수시로 사전에 찾아보는 것. 네. 근데 다정보다 제가 생각해왔던 다정의 의미가 다감에 더 가깝더라고요. 바로 유희어의 다정과 다감이 뜨는데, 다정은 정말 정이 많다라는 뜻이고, 다감이 제가 적어왔는데 감정이나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감에 더 가깝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저인 거예요. 감수성이 풍만한 것. 네. 그래서 다정보다는 다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는 저도 적임자가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행사장에 또 왔답니다. 네. 저희가 결이 되게 맞는 게 그 만약 안혜연 시인이 저한테 그 같이 하겠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뭐 고민 별로 안 하고 날짜만 보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워낙에 이제 오래 지켜봐 오기도 했고 결이 맞는 분이어서 흔쾌히인데 다른 분이었으면 흔쾌히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얘기를. 수도 있겠죠. 네. 네, 모쪼록 어쨌든 다정하다고 스스로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어떤 다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또 그 위에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1시간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다정이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 말고 다정이라는 단어를 또 새롭게 정의 내린다면 또 시인들이 자주 하는 작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읽을 산문에도 사실 첫 문장인데 다정함은 자세다라고 시작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어서 자꾸 다정함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정함이라는 게 이렇게 몸을 기울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왜? 뭐 필요해? 이렇게 왜? 뭐 물 마시고 싶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다정함의 기본 자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취하려는 자세 그게 저는 다정함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다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헤아리고 그쪽으로 몸을 이렇게 숙이고 뭔가를 미리 해주려는 것 그 마음 그게 저는 다정함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산문에다가 마음은 동사다라고 적은 적이 있어요. 명사가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는 거 누군가에게 움직이고 다가가고 또 그도 역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마음은 동사가 아닐까라고 적은 적이 있는데 다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얘기했듯이 동사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의 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잘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정하고 다감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주고 또 열심히 같이 봐주고 눈빛을 마주치고 수신호를 보내고 눈빛에 신호를 보내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동사에 더 가깝겠구나 기울이는 것 자세에 더 가깝겠구나라는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이 아까 김현 시인이 그
지하철에서 자리 바꿔줄까 제안한 것처럼 살펴요. 사람들을. 그쵸? 전문 용어로 오지라퍼 뭐 그런 네. 그렇기도 해요. 네네네. 그 저도 두 분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고 기울임,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것도 다정이지만 기울임도 다정이잖아요. 머리 라인 맞추신 거죠? 네, 요즘에 이런 걸 멍청이 라임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 그래요? 네네 젊은 친구들이 그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정은 큰 귀다라는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모두 받아서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냉장고에 붙인 이런 자석 있잖아요. 그런 자석 중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석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서랍 깊은 곳에서 이삿짐을 싸다가. 근데 노란 색깔 귀 모양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섬뜩했어요. 귀가 정말 노란데 예쁜 게 아니라 극사실주의예요. 그 귀 자석이.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는데 도대체 이 귀가 나한테 어디서 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다 오면서 고흐의 미술관에 가서 사온 굉장히 귀한 자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흐가 아시다시피 귀를 스스로 좀 잘랐잖아요. 근데 그 귀가 저한테 실물로 노란 귀가 도착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섬뜩해서 이게 미학적으로 아름답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좀 그렇다고 서랍에 또 넣어두기도 그렇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아주 낯선 이상한 귀 하나가 생긴 거죠. 하필 또 색깔도 노래요. 센 노래요. 그래서 이 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 며칠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다정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재현된 다정의 형태 같다는 생각을 문득 그 이삿짐을 싸면서 하고 여전히 책상 위에 어찌할 바 모르는 채로 이렇게 놓아 두었는데 그 귀가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떤 귀 하나가 어떤 다정이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늘 필요할 때는 눈에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한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저한테는 다정이 큰 귀다 아니면 자석 귀다 뭐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귀 선물 얘기를 해 주시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다정하다, 다감한 사람들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귀 모양은 아니고 한 시인한테서 그 뿔소라 껍데기하고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 뿔소라 껍데기는 본인이 뿔소라를 맛있게 쪄 먹고 남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리본을 달아가지고 너는 이걸 좋아해줄 거야라는 마음을 담아서 줬고 조개 껍데기 주신 분도 그분은 이제 그 산문 작가 은유 작가님이셨는데 시인이라면 조개 껍데기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다정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았네요. 그쵸? 좋아할 네, 걸.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정다감한 사람들은 돌 하나를 그냥 선물로 줄 수 있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 하나 주어서 가을이네라고 건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정함의 어떤 속성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고우에 귀하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뿔소라로 시도 제가 많이 쓰신 걸로 알거든요. 네.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화가 되는 걸 보면 정말 쓸모 있는 선물이었던 셈이겠죠. 네.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선물이나 선물이요? 아니 자꾸 소라 얘기하고 귀 얘기하니까 뭔가 비슷한 거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자개로 된 조개 껍데기 진짜 조개는 아니고 자개 모양의 그 조개를 선물을 받아서 모빌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움직임을 좀 관찰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다정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모빌은 다정한 물건인 것 같아요. 왜 그냥 웃음소리가 누가 웃으시는 거죠? 웃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왜요? 지금 순간 제가 비웃으셨어요 지금. 멈칫했어. 근데 뭔가 그냥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이 움직이는 거잖아.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바람에 따라서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움직이고 있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맞아요. 그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먼 곳을 생각할 때 그걸 바라봐 달라고. 아, 그러네요. 진짜 모빌은 다정함 선물이네요. 네, 맞아요. 그분이 더 다정하신 분이라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아요. 그러네. 네. 네, 좋습니다. 그 박연준 시인이 펴내신 산문집 중에 모월 모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삶이 1%의 찬란과 99%의 평범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나는 99%의 평범을 사랑하기로 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의 찬란과 평범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삶의 1%의 다정과 99%의 안다정? 다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다정, 무정? 무정? 네, 무정, 안다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9%라면 1%의 다정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1%의 다정에 해당되는 어떤 최근의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상에서 마주쳤던 사람이나 뭐 사건 뭐 어떤 것이든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이건 정말 다정한 1%의 순간이 되겠다 한 거 있으면 네, 알려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따 산문 발표 읽어드리긴 할 텐데 그 산문을 쓴 이유가 어떤 한 시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박준 시인 아시죠? 근데 박준 시인 이제 저하고도 친하고 친한 후배인데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무슨 어디 사회를 보는 일이었고 그 친구도 스태프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 때문에 코엑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흘리는 듯한 말로 나는 조금만 배가 고프면 너무 짜증이 나. 이렇게 그냥 친한 후배니까 투덜투덜. 그래서 나 좀 있으면 너무 짜증을 낼 것 같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혼잣말을 했는데 1분 한 2, 3분도 안 돼서 누나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내다 보니까 초콜릿인 거예요. 되게 그 당도가 높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혈당이 낮아서 되게 이제 전문적으로 의학 지식을 막 풀면서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걸 수 있으니까 미리 이걸 항상 이런 걸 갖고 다녀라고 말을 해주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살면서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있었나 싶으면서 너 이런 식으로 연애하지 막 이렇게 추궁도 하면서 좀 감동을 받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뭐 표현했을 때 미리 캐치해서 행동해서 채워주려는 마음이 다정이구나. 너는 왜 이렇게 다정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세에 조금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뭘 해주니까. 그래서 좀 그때 놀라서 다정함이라는 게 자세이구나. 자세. 그러니까 정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 줄까? 물 줄까? 이러는 거라는 거. 그 경험이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니 초콜릿을 주는 게 중요한 건가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초콜릿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건 네. 아니고 초콜릿은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은 다 그냥 이렇게 넘기잖아요. 듣고 나도 배고플 때 이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한데 그러면 이 사람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뒤쪽에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미리 가서 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수저 챙겨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주는 사람. 네. 네. 그 박연지 시인님 이따 산문 이제 읽어드릴 텐데 거기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다정이라고 하는 건 말이 다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제가 끄덕끄덕했거든요. 말이 다일 수도 있겠다. 말해주는 거 좋잖아요. 우리 곧 밥 먹자 이거 늘 식상하마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밥 먹어. 밥 먹자 꼭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다정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정은 말이 다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왜 우리는 너무 동방예의지국의
말을 뭐 황금처럼 귀하게 하고 지킬 수 없는 말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빈말이라도 말을 다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안 지킬 거라도. 네. 갑자기 제 개인 사심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 오늘 아까 오면서 손짓했던 그 경험도 경험인데 최근에 그 개천절 연휴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하고 1박 2일로 저희 집에 갔다 왔어요. 명절에도 잘 안 내려가는데 부모님들 깜짝 놀라셨거든요. 저게 혼자는 안 오고 사람들 셋을 끌고 왔네 이런.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그 동료들 데리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거의 쉬는 시간을 단 1분도 주지 않고 음식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먹다 지칠 지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아버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지만 그 다정함이 발휘되지 않는 때가 가족들이랑 있을 때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시크하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보고 혹은 저와 같이 놀러 온 두 그 친구들이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맥주를 셋이 마시면서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도 없이 아들을 빼고. 네, 저는 빼고 저는 계속 고기만 걷고 그 세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부모님 뵈러 갔을 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기도 했고 저 사람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하고 싶었던 대답들을 대신 물어봐주고 내가 고기를 구우면서 그걸 듣고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정하구나. 저 두 사람이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좀 뭉글뭉글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물어보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살펴서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어쩌면 다정함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다정함은 말이 다다라는 말이 결국 그 우리의 기승전결에 해당되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저희가 좀 시도 이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다정에 대해서 쓴 시를 한 편씩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박연준 시인께서 너무 힘드셨다는 후문을 이렇게 메일에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된 사연인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시집을 4권을 내면서 다정한 시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시들이 다 살벌하고 살벌하지 않으면 슬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뭐 이런데 제가 고양이를 입양하고 쓴 시는 다정하더라고요. 다행히 고양이 입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제가. 그 시를 읽어볼까요? 네, 아마 고양이 이름을 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당주죠. 네, 당주예요. 집 주인이라는 뜻이고 현재 주인이란 뜻도 되는. 네. 네, 박연준 시인님의 시 제목은 도착이고요. 그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착. 당주에게. 모서리를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너는 땅을 찍고 태어난 초록도 아니고 가지 끝에서 터져 나오는 열매도 아니지. 공룡처럼 알을 깨고 나오지도 않았어.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지? 새벽 나무에서 달아나는 잎이 달아나면서 너를 데리고 왔나?
네 발로 밤을 저울질하는 고양이야. 너는 흰 털로 포장한 용수철, 날개를 털어버린 새, 잠사냥꾼, 산 사랑과 죽은 사랑을 골라내는 자, 새벽 3시의 저교. 모서리를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구겨진 시트 위에 뭘 올려두었지? 여름의 끝, 희미해지는 열기, 바람에 찬 꼬리, 가을의 베넷저고리, 옛날에 가졌던 이름들, 먼 곳의 물소리, 먼 곳의 발소리, 이런 것, 날 보는 네 초조한 행복, 이런 것. 내 고양이는 복화술로 답하지. 여름의 끝에 도착했으니 같이 잘까? 내 고양이가 눈을 감자 달빛, 쑥부쟁이, 돌과 참새가 사라졌다.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당주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왔군요. 네. 와, 저는 제목이 도착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그쵸? 당주의 네. 도착이기도 하고, 당주가 네.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네. 물론 어떤 시 읽기 전에 잠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또 쓰셨고, 왜 골라오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 시를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정말로 모서리를 사랑해요. 이런 모서리에 다 자기 몸을 이렇게 얼굴 비비거든요. 책이 있으면 책에 다 비비고. 근데 이제 그냥 모서리를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가 툭 왔고 도대체 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저에게 충만함을 주는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얘가 도대체 땅에서 솟았나?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걸 궁금해하다가 새벽에 고양이와 저 둘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같이 엎드려서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유기묘라서 제가 5월에 데려왔는데 여름쯤에 8월, 9월에서 좀 넘어갈 쯤에는 저랑 좀 조금 돈독해진 거예요. 관계가. 원래 불안이 많은 고양인데.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너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있고 이 시트 위에는 제가 모르는 그 고양이 한 살 때 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 아이의 슬픔, 거리에서 떠돈 삶, 주인에게 유기됐던 시절, 옛날 이름 이런 게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알고 싶은 마음, 그것도 제 다정함이 얘에게는 자꾸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고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섞여서 그냥 당주에게 계속 뭘 말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네, 그걸 시로 쓴 거예요. 네. 그 새벽 나무에서 달아나는 잎이 하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지? 새벽 나무에서 달아나는 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밤에 산책을 하다가 아주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진 않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키우는데 어쨌든 산책하다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 앞을.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걔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 손가락 이렇게 핥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훅 하고 떨어졌는데 그 새끼 고양이가 그 나뭇잎을 보고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장난치고. 네, 장난치고 네.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정말 고양이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새벽나무에 달아나는 잎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 맞아 고양이는 그렇게도 오는구나. 저는 사실 제가 간택당한 줄 알았어요. 저 김현신에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이 그래서- 팔통에. 네, 그래서 제가 다 어떡해. 간택당한 건가 혹시 이분들 진짜 위험해요. 여기서 빨리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엄마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이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이렇게 시심이 발동해서 우리가 진짜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정말 다정으로 기울어지는 그쵸 마음들이겠죠. 네, 고양이가 다정을 새로이 가르쳐 주는 존재인 건가요? 고양이가 새롭게 다정을 가르쳐주는 존재는 아닌데요. 저는 그런 생각, 최근에 동물에 대한 사랑이 발동됐을 때 그게 찐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큰 사랑이잖아요. 근데 기대하잖아요. 하시죠? 뭐 건강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얘가 커서 뭐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고 다 컸으면 뭐 효도했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얘가 똥을 싸면 너무 똥을 많이 싸서 기쁘고 밥을 먹으면 또 밥 잘 먹어서 기쁘고 그냥 얘 존재에 제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가족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 하잖아요. 자꾸 바라고 삐지고 화내잖아요. 근데 고양이에게 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동물을 사랑할 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거를 요즘에 저는 조금 느껴요. 네.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시에서 동물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강아지나 개가 등장하는 시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이 김현식님 시 보면 강아지가 등장할 때 개가 등장할 때 시가 굉장히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네, 네. 정말로 강아지나 개를 저는 따뜻함의 어떤 것,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주는 무언가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거죠. 동물에게 가는 사랑이 따뜻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저도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지는 않고 있고 또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이어서 아직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인데 시로만 만나도 저한테 너무 크게 와요. 네, 그래서 충분히 또 이 시를 통해서 당주도 만나고 어떤 동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동물로 인한 어떤 다정만큼 그것까지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도 시를 한 편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골라온 시들이 시집에 다 없는 시편들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세 편 다 그러하고 아마 다음 시집들에 수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들인데요. 저도 굉장한 삶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한 삶.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는데 발목을 삐끗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것이 신기하다. 불행이 어디 쉬운 줄 아니?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또 늦은 건 나다. 하필 그때 크래커와 비스킷의 차이를 검색하느라 2번의 여름을 흘려보냈다. 사실은 비 오는 날만 골라 방류했다. 다 들킬 거면서 정거장의 마음 같은 건 왜 궁금한지. 지척과 기척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장작을 태우면 장작을 탄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오래 불을 바라보던 저녁이 있다. 그 불이 장작만 태웠더라면 좋았을 걸. 바람이 불을 돕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솥이 끓고 솥이 끓고 세상 모든 펄펄의 리듬 앞에서 나는 자꾸 버스를 놓치는 사람이 된다. 신비로워 딱따구리의 불이 쌀을 세는 단위가 하필 톨인 이유 잔물결이라는 말 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신기를 신비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며 솥을 지킨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겐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 박수 받으니까 되게 쑥스러운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쑥스럽네요. 이 시를 골라오신 이유와 네, 진행자가 갑자기 되셨네요. 네. 아니 이렇게 본인이 네. 진행하면서 시 읽고 제가 이 시를 왜 골라왔니 네. 이렇게 좀 쑥스러우니까 네.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음. 어떻게 들고 오셨는지. 네, 제가 그 다음에 산문으로 단어의 집이라는 산문집에 수록된 글을 하나 골라왔는데 단어의 집 작업을 하면서 진짜 혼자 단어에 대해서 너무 궁리를 하고 산 거예요. 한 1년 내내. 평소에도 그러했지만 이제 글을 쓰면서는 더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글의 재료를 또 찾기 위해서 하루에도 막 서너 개 뭐씩 그 메모를 하고 단어들을 그러다 보니까 시를 썼는데도 단어를 자꾸 고르고 뭐 궁금했던 단어들의 차이를 미세하게 감각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시여서 이 시 안에도 오늘 다정과 다감이 어떻게 다르지를 우리가 또 앞서 나눴던 것처럼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크래커와 비스켓의 차이 아세요? 아니요, 저는 이거 보고서 뭘까? 근데 우리가 크래커, 비스켓 다 비슷한 종류의 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조금 잊어버렸는데요. 그 중에 뭐가 하나가 조금 더 커다란 단어였어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크래커가 왠지 클 것 같아. 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랬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죠? 해볼까요? 크래커와 비스켓 중에서 네. 크래커가 더 큰 말일 것 같다. 손 한번 네. 한 분, 두 분, 세 네. 분. 네. 비슷비슷할 것 같네요. 손 네. 드신 분 보니까. 진짜 네. 답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답을 모르거든요. 네. 답을 몰라도 할 수 그쵸. 있죠. 네. 근데 정말 그 중에 이렇게 바삭한 그 과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 두 개가 오묘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왠지 비스킷은 네. 얌전하게 먹어야 될 것 같고 한 입에 뭔가 이렇게 쿠키와 함께 크래커는 네. 좀 아그작아그작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 지금 이 순간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되게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쵸? 아마 다 휴대전화 있으실 테고 누구 하나 검색하지 아무도 않고 검색을 안 하시네요. 정답을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단 한 명도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네. 집에 가시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손 드셨던 분은 내가 맞았나 틀렸나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옆길로 샜지만 근데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지척과 기척,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신비와 신기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저한테는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거리가 훨씬 더 이렇게 멀고 좀 관망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아, 신기하다 하고 더 이상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데 아, 신비로워라고 할 때는 그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이렇게 습자지처럼 스미고 뭐 안개처럼 이렇게 저를 적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골라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비하구나. 삶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차 있어. 라는 쪽으로 제 삶을 움직여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솥 안에서 뭔가가 끓고 있는데 그게 저는 다 펄펄 끓는 리듬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다 너무 이렇게 끓는 솥처럼 뜨거워서 우리가 다 각자의 리듬 때문에 그 펄펄의 리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또 힘들고 곤궁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 삶이라는 단어 자체를 신비로 환원시키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고 저한텐 그게 삶을 향한 지대한 다정의 태도라는 생각이 또한 들어서 골라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어서 김현 시인의 시도 만나볼까요? 네, 저도 시를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아까 그 박연준 시인이 다정한 시가 없고 다 슬프고 분노에 차 있고 이런 시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좀 다정한 시가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결혼 하는 혼인하는 친구들 위해서 쓴 축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읽을까 했는데 괜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정과 시의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다정하지 않은 시를 읽고 싶다는 아니 생각이 산문집 제목도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라고 쓰시고 네, 그래서 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다정하진 않지만 다정의 기운이 좀 어떻게든 좀 희석돼서 녹아져 있는 시를 한 편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고 온 시고요. 안희연 시인님 그 굉장한 삶이라고 지금 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다 들킬 거면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시가 굉장히 달콤하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다 들킬 거면서라고 하는 말에서 훅 비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 시가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다 들킬 거면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다정하게 굴어도 다정하지 않다라는 걸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너가 다정하지 않다라는 걸 들킬 거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엔 슬프다는 걸 들킬 거면서라는 마음을 들 때도 있고 지켜볼 때도 있는데 그 다 들킬 거면서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면 느낌이 좀 녹아져 있는 그런 시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네, 기꺼이 들켜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엽서라는 제목의 시 읽어주세요. 네, 물에 젖은 시집이고요. 가을 엽서는 네, 산문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물에 젖은 시집. 아내는 물을 많이 마신다. 매일 2리터씩. 그 많은 물이 아내에게 필요할 리 없을 텐데 아내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므로. 아내는 식물의 그림자를 자주 본다. 매일 2시간씩, 어쩌면 2시간을 하루로 여기며 그 많은 식물이 아내에게 필요할 리 없는데도 아내가 식물을 키우는 것은 그림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림자에게 물을 주는 방식으로 매일 시들어가는 것에 마음을 쓴다. 때로는 지독하게. 그래서 울기보단 울리고 혼자 울기 위해서 아내는 매일 숲을 거닌다. 오늘은 숲에서 솔방울 하나를 주워왔다. 그 많은 물방울이 아내를 필요로 할 리 없을 텐데 새 지저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안녕 인사한다. 그 안부가 정말 아득해서 나는 가끔 울며 답한다. 먼저 떠나지는 마. 아내의 밤은 매일 어딘가에서 펼쳐진다. 그 많은 페이지가 아내를 필요로 하므로 매일 숲으로 가서 아내를 찾는 것은 나일 것이다. 나는 아내를 필요로 하기에 물방울을 불타는 자루에 담으면서 지저긴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런 상태로 있다. 아내는 찢기기 위해서 세계를 찢는다. 너무 좋다. 진짜 엄청난 반항한데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그 다 들킬 거면서라는 말이 너무나 적확하게 들어맞는 시 같은데, 근데 왜 다정우이라고 해놓고 왜 이 시를 꼽아오신 거예요? 다정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시를 쓰고 있는데 연작시를 조금 쓰고 있어요. 그 아내라고 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 같은데, 안에 혹은 저한테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은 그게 계속 시로 쓰여져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살피거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걸 좀 살피는 마음으로 아내라고 하는 상태가 좀 들어가는 연작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 다정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다정할 수 없고, 그쵸? 삶의 대부분을 다정하게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 다정함 따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고, 그쵸? 그런 순간도 문득문득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돌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런 것도 내가 나한테 주는 다정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조금 들고 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종종 그런 제가 그 시집 혹은 산문집 여러 권 내면서 굉장히 다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정한 시인 김연이 전해주는 다정한 시인이 전해주는 시 처방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왜 또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 레떼르를 떼고 싶어가지고 난 다정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시를 쓰고 그런 산문을 쓸 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어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행처럼 키워드가 돌았잖아요.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혹은 그것만이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는 어떤 방법인 것처럼, 그래서 태생적으로 다정하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쭈뼛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다정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돼요라고,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가 뭔가 불타는 물방울을 본 것 같이 저에겐 너무 강렬해서 이 시의 자장 속에 좀 깊이 혼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라 일단 좀 혼자 너무 멀리 저는 갔다 와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다정에 대해서 김현 씨의 말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정이라는 게 전 너무 흔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친절한 것과 예의를 갖춰서 누군가를 대하는 것과 다정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다정은 정말 제가 좋아해야 표현되는 마음 상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걸 다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또 너무 다정이란 말이 요 근래에 좀 많이 흔하게 쓰인 것도 그것도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납작하게 보면 한없이 납작해지는데, 입체적으로 또 보면 막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의미들이 또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다정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읽히고 새롭게 의미들이 쌓여 나가기를 바라는 그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좀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또한 듭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산문도 조금 읽어볼게요. 저희가 시 한 편 산문의 일부분씩을 좀 골라왔는데, 앞서 예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순서를 처음으로 되돌려서 박연준 시인님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라는 여기 지금 앞에 놓여있는 아주 예쁜 산문집의 일부분을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정함은 자세다. 다정함은 자세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몸으로 말하는 것. 그것도 미리 말하는 것. 내게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잃었다. 한 명은 미국으로 떠난 후 연락이 안 된다.
다른 한 명은 관계가 어색해져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 둘을 좋아했다. 내가 먼저 열렬히 좋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아꼈으므로 따라서 좋아했다. 내게 다정한 사람, 그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상대의 자세다. 네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말. 말이 전부다. 그게 선물의 시작이다. 말이면 다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겠지만, 글쎄, 나는 어기더라도 우선 다정한 말을 건네는 이에게 마음이 간다. 내겐 말이 다다. 쏘아붙이거나 소리치지 않고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 말로 사람을 우선 끌어안는 것. 그게 다정함이다. 네. 네, 와. 초콜릿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콜릿을 줄까 하는 마음. 말. 그쵸? 미리. 음. 네. 그 다정. 다정에 대한 진짜 그 지금 나눴던 대화들이 사실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참 그게 제가 왜 싸울 때 우리 잘 보면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말을 그렇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보다 우리는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본 그게 있는데 여자들이 카사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예전에 오래전에 한 7, 80년대 캐바레에서 뭐 제비와 바람이 났네 어쨌네 뭐 이런 것들 잘 드라마에서 저희 보잖아요. 제비 분들이 뭐 선물을 주시겠어요? 뭐 뭘 사주겠어요? 뭘 어딜 데려가 말이에요.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너무나 뭐 이런 말들에 사람들은 마음이 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청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 가족에게 누누이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청각적으로 자극하지 마. 나쁜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순히 소리라기보다는 귀를 통해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크게 이렇게 좀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 예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싸움을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게 바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문을 썼죠. 그 박준 시인의 초콜릿 때문에. 네. 네. 아니 김현 씨는 왜 이렇게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웃으신 거예요? 카바레 얘기에? 아니 그냥 웃겼고요. 공감하고 이런 지금 이제 관객석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뭐 연령을 잘 모르긴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웃었습니다. 네, 재밌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면 왠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 오랜 그렇죠. 말이 맞아요. 갈수록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네, 말만 잘해도 다정이 진짜 별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것, 그리고 먼저, 라는 맞아요. 게 핵심이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아껴요. 특히 막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은 좀 하지만 예전에는 하면은 가족끼리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 카톡 같은 거 보내고 이럴 때 버릇이 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메신저 쓸 때 그러는데 이름을 계속 붙여서 보내요. 여기한테 그냥 오늘 어디로 가야 돼 이러면 되는데 희연아 오늘 어디로 가야 돼 뭐 연준아 뭐 잘했어 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이름 좋아요. 부르는 거. 회사에서도 뭐 누구한테 지영 씨 뭐 어떻게 해요? 뭐 연옥 씨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그게 버릇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을 그냥 이렇게 근사한 말 아니더라도 그냥 이름을 담아서 그 2글자, 3글자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일으키는 뭔가
그런 어떤 다정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희연아. 정말이에요. 그 왜 갑자기 심쿵. 아니 왜 예전에 어른들이 어이 여보 맞아요. 여보게 막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름을 부르시면 참 좋은데 그쵸? 어이가 뭐예요, 진짜. 아 있었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오늘 가시면서 친구 연인들한테 꼭 이름을 꼭 넣어가지고 불러주세요. 그렇죠, 현님? 이렇게.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저도 한번 산문을 읽어볼게요. 네. 저도 피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집에 수록된 산문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조금 길이가 길어서 앞부분은 제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방 갔다가 양조장에 우연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양조장에 그 한국 술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와인은 아니었고 이제 한국 술을 주로 증류주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와인을 추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와인도 좋아하고 맛있는데 왜 그러시지? 라고 했더니 와인의 그 포도 씨에 독이 있어서 그게 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씨앗에 독이 있다는 말에 약간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씨앗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시혜적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쉽잖아요.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고 거기서 싹이 나올 것 같고 뭔가 생명을 예비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독? 이러니까 너무 그게 이질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그 존 버거하고 아들인 이브 버거가 화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도 또 어떤 한 구절이 나와가지고 그 씨앗 속에 독이 있다는 말과 또 이 대목의 어떤 구절이 저를 너무 또 뒤흔든 경험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읽을 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즈음 읽었던 하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즈음 읽었던 책의 한 대목도 겹쳐졌다. 세계적인 작가 존 버거와 그의 아들 이브 버거가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 어떤 그림에서 부자는 회화 작품을 사이에 두고 예술과 삶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유가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나의 시선을 붙잡았던 건 흰 물감이 등장하는 대목이었다. 화가인 이브 버거는 종종 흰 물감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다.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료에 기름을 섞어 부드럽게 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창틀에는 몇 년째 사용 중인 린시드유 병들이 놓여 있고 그 기름 표면에 형성된 주름진 피막 아래 벌집에서 딴 벌꿀 같은 황금빛 기름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화의 주변부에 해당될 만큼 사사로운 장면이었지만 내겐 그 어떤 문장보다 깊이 남았다. 그 피막이라는 말, 그 단어에 왜 내 영혼이 진동하는 것 같았을까? 병 안에 담긴 기름에 피막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을 가늠해 보았다. 하루아침의 일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몇 년에 걸쳐 병 속의 기름이 이곳에 고인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그 피막의 주름이라는 거, 실은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하며 어렵게 건너온 시간의 주름일 것이다. 과학적으로 틀린 설명이라 해도 상관없다. 모든 현상을 과학적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 들면 세상 모든 신비는 몸을 틀어 삶의 반대편으로 떠나버릴 테니까. 신비가 아니라면 씨앗이 품고 있는 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가장 여린 마음에까지 독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독은 악이 아니다. 안간 힘이고 사랑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약하다 해도 인간은 저절로 강한 면이 있다. 씨앗이 품은 독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리라. 무력한 인간을 번번이 일으키는 일, 주저앉아도 일으키고 주저앉아도 또다시 일으키는 일. 우리는 모두 찢기기 쉬운 피막을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피막에 함부로 막대기를 꽂아 휘저을 수 없다. 대단한 무엇이 파괴되어서가 아니다. 한 인간을 둘러싼 피막이 손상될 때 인간은 죽는다. 아주 작은 찢김으로도 상한다. 그러니 겪고 뒤척이면서 두터워지는 수밖엔 없다.
이 여름, 이 겨울을 지나면 또 한 겹의 피막이 생겨나겠지. 이 사랑, 이 터널을 빠져나가도 또 한 겹의 피막이 생겨나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을 믿으며 가야겠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앞서 읽었던 김현 시인의 시집이 이걸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들킬 거면서 안 들키는 척 숲으로 갔다 오고 그 막 불타는 아까 그 물방울 있잖아요. 뭐 불타는 자루에 물방울을 담으면서 어떤 견딘 후에야 생기는 게 피막 한 겹의 피막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네. 아니 이 산문 보니까 저는 그 뭔가 대단한 무엇이 파괴되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을 둘러싼 피망이 손상될 때 인간은 죽는다. 이걸 그냥 뭔가 쌓인 것을 휙 헤집어 놓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기름병 그 피막 이야기를 이제 인용해서 해주신 건데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집에 얕게 그냥 뭐가 어질러진 거는 휙 닦을 수가 있는데 두텁게 쌓인 먼지라든지 아니면 기름이 이렇게 늘어붙어서 참기름 같은 게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면 기름 주르륵 흘러서 이렇게 좀 두껍게 뭔가 기름막 같은 거 피막이라고 하나 이것도 생기잖아요. 혹은 거미줄이 견고히 집 어디 구석에 쳐 있을 때 저는 그거를 확 못 닦아요, 한 번에. 그 몇 날, 며칠, 몇 달을 두고 보면서 이 거미에게 지금 가정사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집에 제가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데 여러 가지를 잡아주고 있지 않을까 해서 거미줄을 잘 휙휙 못 걷어내고 그렇게 두꺼운 먼지나 이런 걸 잘 못 닦아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게을러서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항상 두고 봐요. 아, 먼지가 있다. 저 먼지 꽤 두껍네. 이렇게 보는데 희원 시인의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괜히 회몽이 더 좋은가요? 아니, 근데 저도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찢기기 쉬운 피막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감춰놓는 사람도 있고, 그쵸? 너무 잘 감춰놔서 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남들이 못 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잘 보이게 둬가지고 또 위태로워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뭘까 내 피막은 찢기기 쉬운 건 뭘까 이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돼가지고 그걸 안 다치게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게 다정이기도 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의 피막을 지켜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피막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좀 고도의 다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가을이 좀 그런 계절 같아요. 가을이 좀 찢기기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을 엽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김현진이 잘 쓴 넘어간다고? 산문을 종료 30분 전입니다라는 프롬포트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을 엽서라고 하는 그 산문 들고 왔는데요. 제가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라고 하는 그 산문집을 냈어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정하다가도 다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 넘나듦을 다 산문으로 쓴 글로 써서 묶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좀 다정함이 더 가득했던 어떤 순간에 적었던 글을 가지고 왔고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제가 그 몇몇 그 선생님들 모시고 시와 만나는 그 수업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때 그 수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매일 한 가지씩 단어를 채집하는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단어 채집이라고. 근데 그때 한 분이 어떤 단어 하나를 채집하시면서, 힘듦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 단어를 왜 채집하게 됐는지 이유가 힘듦이어가지고 그 글을 읽다가 그분에게 편지를 적었던 그 산문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읽도록 할게요. 가을 엽서. 가을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9월이 되니 자연스레 하늘을 보며 바람을 맞으며 걸으며 홀로 코와 입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며 말하게 됩니다. 가을이다. 말하지 않으면 먼 가을, 말하면 가까운 가을. 가을에 엽서를 띄운 적 있고 먼 데서 온 엽서를 받은 때도 있습니다. 띄워보낸 엽서에는 정이 깊어지더랍니다 라는 말을 적었고 도착한 엽서에는 손글씨로 가지런히 적힌 이름. 가을이다 라는 말 뒤에 이름을 붙여 불러보면 그 가을은 나에게서 시작해 너에게로 가까이에서 먼 곳으로 흘러가는 가을. 가을이에요, 고은 씨. 고3 담임을 맡고 고생이 많죠? 가을. 다른 계절보다 가을이라는 단어 뒤에 쉼표를 적어놓고 응시하면 저절로 후 하고 숨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을 붙이면 어쩐지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는 기분. 가을, 마음. 고은 씨, 저는 며칠 전 복희가 쓴 산문을 읽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랗고 겨울엔 하얄 거라는 노랫말 맨 끝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전에 가을의 마음은 어떤 색깔 마음일까요? 노란 마음, 빨간 마음. 가을, 마음이 물든다. 빛이 스미거나 옮아서 색깔이 변하는 마음. 물든 마음. 아,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군요. 아,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출렁이는 거로군요. 아,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해지고 바닥에 가까워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거군요. 아, 그래서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는 걸까요? 얼마 전 입시 상담과 자소서 첨삭을 하며 마음이 작아졌다는 고은 씨 얘기를 듣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마음의 창으로 작은 빛이 들고 큰 마음의 창으로는 큰 빛이 들지만 두 마음 모두 다른 빛깔로 물들지요. 가을, 고은 씨 마음에 빛이 있다면 고은 씨 아세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요는 1956년 전쟁 직후 거칠어진 어린이의 마음을 아름답고 씩씩하게 가꾸기 위하여 만들어진 밝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가을에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할 참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극장에 가다가 이런 말을 채집했습니다. 순면 장목 양말 한 켤레에 1,000원.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으나 가을의 순면에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솔솔 잠듦. 고은 씨, 수시 접수 준비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고3 담임쌤들, 오늘은 순면하세요. 추신, 추석입니다. 아니, 가을 저녁이지요. 이번 가을 저녁에는 달에게 인사하며 바람을 맞으며 걸어 나가며 홀로인 채로
숨쉬며 한 번쯤 꼭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을 저녁 정이 깊어지더랍니다. 와. 무슨 DJ의 어떤 그 한 대목 읽어준 거를 제가 듣는 기분인데 사연 보내주신 고은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숙면하세요를 저는 너무 이상한 마음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숙면이잖아요, 원래. 아, 너무 솔솔 잠듦. 네, 거기서 진짜 순면을 그 만질 때 그 촉감 같은 것과 네, 이불을 덮었을 때 편안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고 네. 그 아세요? 저는 아까부터 이 글을 읽으니까 가을 생각하다가 여기 그 책에 계속 철새가 날아다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까 세계 철새의 날이래요. 근데 지금 김현신 이 글을 읽으니까 그렇지 가을 막 이러면 철새도 생각이 나고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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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을 위한 편지 한 통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을에 편지 손글씨로 우리 편지 쓰는 거 아마 되게 오랫동안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가을에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손글씨로 편지가 부담스럽다면 엽서에 이렇게 안부 인사 적어가지고 전해주는 거 가을에 하기에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솔솔 잠듦, 순면하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참고 별표 김현의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책에서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 마지막 정이 깊어지더랍니다. 가을 저녁에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문득 저는 우리가 되게 오랜 관용구처럼 쓰는 다정이 병인 양이라는 그 시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여기 오면서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나왔던 말이더라 하고 찾아봤더니 기억나세요? 이조년의 시조 다정가. 제목은 없죠. 보통 이렇게 시조가 앞에 구문을 따서 이화에 월백하고 거기서 마지막 구절이더라고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근데 다정이 병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누누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저희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신? 좋은 병 같아요. 우리가 병 없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병 없이 살기 어렵더라면 무정한 병보다는 다정한 병을 아프지만 간직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 너무 만성 다정하게, 질환처럼 너무 다정하게 여기면서 저를 쳐다보셔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다정이라는 게 마음에 가꾸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핀잔 많이 듣거든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쓸데없는 것까지 걱정한다. 근데 그거 그렇다면 이런 얘기 듣겠죠. 다정도 병이야. 라고 얘기 듣겠지만 마음이 쓰이니까 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굉장히 크게 부딪혀서 주차장 사고 치고는 큰 사고를 위에 집 사람이 낸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해서 이제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 멀쩡히 서 있는 차를 박아서 보험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 가족이 왜 쓸데없는 네 보험료 오른 거 아닌데. 그래서 하지만 누군가의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게 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병이 아니라고는 절대 안 하시네요, 두 분 다. 그렇죠? 네, 저도 좋은 병이라는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장 분들 질문도 좀 받아볼까 해요. 저희끼리 열심히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뭐 시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대화 나누는 거 들으시면서 뭐 다정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갑자기 이렇게 불빛이 가니까 얼굴이 지금 당혹스러우신가요? 더 네. 잘 형상이 더 잘- 보이네요. 와, 네, 저희는 이제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실루엣으로만 보이다가요. 네,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여기 준비해주시는 분들께서 마이크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실까요?
첫 질문이 어렵고요. 첫 질문 네. 다음에는 막 손드니까 네. 네. 첫째 분이 용기를 좀 내주시면 네. 다 꼭 다정 네, 아니어도 여기 네네. 앞에 계시는. 네. 그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정해야 할 순간에 만약에 다정하지 못하고 지나서 그 다정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를 때 그때 괴롭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거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나를 어떻게 다정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다. 네. 제가 답은 일단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정도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김여신이나 안현신처럼 다정한 사람들 옆에 오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면 자꾸 보면 배우게 되는 정서가 되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정하지 못했다 하면 그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 뭐 사랑이 없다, 뭐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던 환경과 뭐 가정에서 뭐 배워야 했던 어떤 정서를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 환경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거를 어렵지만 인정하고 조금 다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번 가까이 있어 보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근데 제가 고양이에게 자꾸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당주야 막 이렇게 그런 게 참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멀리 있었는데 내시 목소리로 당주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절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한 새된 목소리로 해서 이게 전염되는구나.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게 동물에게 혹은 뭐 어떤 행동이 되는 걸 보고 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럴 수 있으니 다정하지 못했던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다정함을 혹시 갖고 싶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면 그런 다정한 사람들을 좀 옆에 두고 좀 관찰해 보기도 하고 젖어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못했던 분한테 가서 하면 돼요. 그 순간은 못했다 그래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가서 다음 기회에 다정함을 2배를 쏟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기수님. 네, 기수님 지금 너무 다정하게 어려운 순간에 처음 손드셔가지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렇게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내가 못하더라도 너 지금 너무 다정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다정 줬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또 혼자 막 슬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영영 못 만나는 상황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정말 인연이 틀어져 버렸거나 뭐 어떤 다른 이유들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떡하지?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제가 청하고 싶은 것은 편지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엽서인데 수신인이 없는 편지를 그냥 우체통에 넣는 그런 일들 해보시면 도착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보냈잖아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은 모든 시가 다 그런 마음으로 쓰여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뒤늦은 답장을 보내는 거죠. 뒤늦은 후회를 담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정한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2분이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저도 원래 다정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자꾸 다정, 뭐 공감, 소통 이런 단어들이 좀 저도 일상에서 좀 섞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님들께서 단어의 뜻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정, 공감, 소통이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 단어를 듣고 불현듯 생각난 건 순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다정하게 굴 때 다정이 발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공감 이후에 소통으로 진입하고 그 공감과 소통이 뭉쳐졌을 때 다정한 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순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김현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단어가 각각 단어의 뭐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다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감정이입이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위에 모르는 젊은 남자인데 진짜 앞에를 다 부셔놨거든요. 휠까지. 진짜 어떡할 거야 그 보험료. 그래서 자꾸 그 사람 입장이 저도 모르게 되니까 이게 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정과 공감하면 그 사람과 좀 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 연대, 공감 이런 것들 결국엔 그냥 삼각형처럼 다 이어져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어져 있는 게 타자를 향한 거. 그러니까 저에게서 시작되는 마음이지만 다정, 공감, 소통이 다 이게 타자를 향한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네, 김현신과 비슷한 답이 되겠나요? 네. 저는 문득 그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리베카 솔리 책 중에 그 공감 뭐에 관한 책. 연대 뭐 네, 그 제목이 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검색 안 하신다니까. 창비에서 나온 책이었나?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에서도 네, 연대 공감 이런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 그 리베카 솔리 책이 있거든요. 뭐 표지도 아른거리는데 지금 제목이 예. 근데 그 책 읽어보시면 어쨌든 공감하는 데까지가 나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주를 이루거든요. 그 밖은 내가 아닌 거죠. 근데 아주 먼 곳이어도 그게 마음이 쏟아지고 내가 다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마련된다면 거기까지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확장도 공부해야 배울 수 있다. 공감하는 것도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펼쳐져 있는 책이어서 그거를 또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바로 뒤에도 질문 손 드셨던. 다정이라는 게 어쨌든 상대방에게 관심과 마음을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정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또 저한테 다정하게 안 할 경우도 있고 뭔가 그 다정하게 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주면서 상처받거나 뭔가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한테 다정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다정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거나 어떻게 극복하시거나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관계를 끝낸 것 같아요. 네. 다정한 사람이 역시 반전을 품고 아니,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혹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일테면 이런 거야. 맛집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해줬는데 갔다 오면 맛있다 소리가 아니라 야 거기 생각보다 뭐 그냥 뭐 이런다거나 혹은 뭘 제품을 야 이 핸드크림 너무 촉촉하고 지금 너무 좋아 얘기해줬는데 뭐 원래 그렇게 촉촉하지도 이런 늘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오픈하고 가도 그게 안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돼. 끊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있을 때
무조건 그러니까 그 뭔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제가 어디 가서 가족이 가령 그렇다면 가족도 끊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신화가 있기 때문에 혈연이라는 신화도 있고 그래서 꼭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 그게 거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까지 되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관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나로부터인 것 같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다정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이어서 비슷한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 그래도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이라는 그 테마가 조금 더 귀하게 다뤄지고 아주 흔한 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린이들, 전쟁 지역에 그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다정한 마음을 보낼 수는 있지만 다정함에서 시작되는 어떤 걱정과 연대와 막 그런 어떤 같은 투쟁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 한 명에게 다 그거는 그냥 예의와 친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도 다정하게 내가 했는데 쟤는 왜 저래? 그렇게 중요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정을 주는 거는 굉장한 에너지 소비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한 뭐 애인이나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 다정을 안 받아준다. 그럼 진짜 관계를 끊는 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일 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요. 다정한 걸 난 좋아한다. 나에게 다정해다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아니면 끊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결코 없죠. 예의와 친절과 배려가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다정이나 선의라는 게 우리가 언제나 폭력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뭐 절대선이고 뭐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거고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 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게 상대방한테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관계 안에서의 융통성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 막 다정을 너무 신봉하거나 막 신성시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과 다정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을 이유는 없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다정해지자. 이런 게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가지고요. 독자 질문까지 받고 나니까 거의 종료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자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브로셔를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브로셔 속에 QR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QR코드를 사진 찍으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간단하게 나누면서 행사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북토크를 활발하게 못하고 줌이나 뭐 온라인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독자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제 앞에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이잖아요. 저희 다녀본 행사들 중에 계시고 같이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좀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프롬포트에 종료 30분 전입니다. 20분 전 시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더 하고 싶어져요. 저는. 네, 이제 끝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단골 기질 김현 선생. 그러니까요. 더 하고 싶어지는데 저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면 다 100점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가을에 이렇게 대면 행사하는 거 진짜 많지 않고 오랜만인데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고요. 오늘 비가 안 오고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셔서 또 많이 걷기도 하시고 많이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 마시고 와우북이 내일까지 또 행사가 이어지는데 특히 오늘 끝나고 이랑님이 오세요. 제 진짜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커트보니것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내일도 마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브로셔 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남은 행사도 즐겁게 알차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